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의 균등. 자, 이제는 이게 너무 식상하죠. 그죠? 네. 여기에 계신 뭐 좌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론자 분들까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하고도 한 20여 년 이상 나름대로 글쎄요, 투쟁의 현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울며 그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새록새록 지나가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는 그게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잠시 머리에 스칩니다.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만연해 있죠. 노인과 청년, 세대차별, 서울과 지방, 지역차별, 남과 여, 성차별, 그리고 아마 이러한 수없이 많은 차별들 중에서 우리가 과연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 아마 그 장애인 차별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하면서 우리 김효진 대표님께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문희 대표님께서는 우리 노동권,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 안기권 대표님께서는 주거권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성 있는 그런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좌장 및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님이신데요. 조금 많이 맡기셨죠? 네. 먼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총연합회에서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 DPI에서 사무총장,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시기에 참 국감을 받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현재는 자립생활의 일선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강서길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원종필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발제자이신데요. 바로 옆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10대죠.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경기 광주 교육포럼에서 공동대표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안기권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그리고 장애여성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효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출판하셨죠? 네,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 네, 우리는 오늘도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처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직전까지는 전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미래장애인 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문희 대표님이십니다. 네. 일단 서론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한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나서 수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동식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춥죠. 네. 그런데 또 낮에는 상당히 포근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또 종로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올리고 왔더니 땀이 나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대희 사무처장이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자립생활센터를 지금 현재 한소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 17년째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거의 자립생활 이념이 들어온 게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많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좀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 과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잘하고 있나? 뭘 하고 있지? 예. 고민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말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립생활센터가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는 하나 과연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우리한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그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남들이 뛰어가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거는 도태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태가 되는데 도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립생활센터 진영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한데 특별히 제가 우리 같은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두드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진관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으셨던 유지홍 보좌관님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아까 조대희 처장님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장애계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명망 있는 분들이 오늘 이 토론회에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얘기하실 때마다 참정권, 노동권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장애인한테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한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시의원분들한테 자료집만 그냥 던져드렸는데 오늘 토론 내용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토론회 끝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나마 우리 전 도의원이셨던 안기권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립생활 진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사회 시의원, 도의원분들에게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그리고 자립생활 진영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을 해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맡아주신 우리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이번 광주시까지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선영 수어통역사이십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이화정 통역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신 분이 계셔요. 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연주 의원님.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말씀 한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안기권 저희 또 교육포럼 공동대표님께서 마련해주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또 한동식 여기 센터장님께서 예, 장애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을 좀 깊이 새겨 듣고요. 오늘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토론회가 이제 기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토론할 방식인데 오늘은 시간도 굉장히 25분씩 이렇게 한 분당 주어지면서 충분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주거권, 정치참여, 그다음에 노동권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들을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토론회를 하면 제 역할이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정리하고 토론자분들의 생각을 앞에 계신 우리 토론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은 아마 그런 방식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그걸 제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또 질의응답 아마 토론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앞에 한동식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회의 영상 촬영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발표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큰 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광주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이게 단지 이 광주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정치 참여권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문희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김효진 대표님, 우리 전 도의원님, 저는 도의원님을 처음 뵙고 우리 왼쪽에 계신 두 분은 너무 많이 뵈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뵀던 분들이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먼저 장애 지역사회에서 그 광주 지역의 장애인 정치 참여권에 대해서 우리 김효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시간은 25분입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가 안 나와서 무안했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참정권이에요. 네, 참정권 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사실은 생각나지 일상적으로 별로 우리 장애인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참정권에는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선거권만 거의 행사하는. 네. 근데 피선거권도 사실 알게 모르게 행사하고 있고, 예, 그 피선거권을 잘 행사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이제 일직선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좀 멀게 느껴지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정치 환경, 우리를 둘러싼 정치 환경, 그리고 참정권, 그 다음에 정치 진출과 정치 참여, 이런 순서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전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정치 아닌 것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그 영향을 적극적으로 그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네,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양쪽이 그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요. 네.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데 뭐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그럴싸하게 느껴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대놓고 지향하지 않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쪽에 가까운지 이쪽에 가까운지 있다. 물론 정당 활동 하시는 분들은 분명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서 양쪽이 다 필요하고 우리는 안정도 필요하고 또 변화도 필요하고 이제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이제 의견 때문에 충돌도 하고 특히 이제 TV에서 정치 관련한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 배울만치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치고받고밖에 할 수 없나 저럴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찍었나 이제 이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잘못된 정치 선동에 휘말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정치는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쪽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싸우되 잘 싸워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닌데 정치인들은 맨날 싸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신물이나 나는 정치 무관심할 거야. 뭐 나하고 뭐 달라지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어느 쪽에 유리하냐면 보수 쪽에 유리한 거죠. 보수는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쪽이 오히려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어찌됐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양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도 추구하고 발전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흥미가 없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유튜브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을 찾아보고 근데 보다 보니까 이 김누리 교수가 장누리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김누리 교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는 진보는 없고 보수와 수구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보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안정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 유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없고 수구만 있기 때문에 과거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만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게 없는 거죠.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할 시간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겐 절망할 시간조차 없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특히 이제 교육 쪽에서 너무 경쟁 위주로 아이들을 내몰고
이러면서 우리 그 입시 과열 얘기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 50년도 넘었어요. 50년이 뭐예요? 네. 전쟁 이후로 교육이 과열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과열은 더 심해져가고 있고 아이들은 이 공부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교육 정책이 이 경쟁하는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미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이분을 말씀을 소개하면서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이분은 보수와 수구만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보수도 없다라고 봐요. 수구만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다음 이제 장애계는 그럼 어떤가? 지금 이제 진영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대결에서도 굉장했어요. 이 진보와 이 보수의 그 대립이. 근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됐는데 장애계는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 탈시설 대 자기결정권, 장총, 장총련, 전장년, 발달장애 부모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가 한동안 굉장히 뜨겁다가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룰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완전한 사회 참여, 완전한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대립할 일인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발달장애 부모 중에 굉장히 목소리가 크신 분들 말고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또 그룹들이 계셔요. 부모님들 중에도. 그리고 장애계에서 보수에 속하는 분들이 탈시설을 반대하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탈시설 해야 되는 문제이고 과연 시설에서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또 그러면 너도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장총, 장총련, 전장년 발달장애 부모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전장년 같은 경우 장애 해방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운동을 펼쳐가는 방식 면에서 또 늘 옳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이제 장총련은 사실 시작은 당사자주의 전문가주의로 시작했어요. 여기가 전문가 그룹이고 여기가 당사자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애초에 출발점과는 많이 달라지고 상대 쪽의 어떤 옳은 방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장을 같이 하는 다른 그룹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연대를 하면서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양대 진영으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이제 우리 장애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 그룹들이 걸어온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만 이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그룹으로 한번 나눠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계에도 진영 논리가 있다. 진영 논리는 너와 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폐해가 뭐냐면은 내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쪽의 좋은 의견을 이렇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어느 쪽이든 속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그랬을 때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가진 방향성, 지향하는 가치는 뭐고, 그런데 보완해야 될 건 뭐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용해요. 진영을, 장애계의 진영이 있다는 걸. 뭐냐면은 저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알아서 합의를 해오세요. 근데 그 합의가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해오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지금 그 의료 분쟁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료계에서 알아서 그 통일을 해가지고 오라는 건데 그건 안 될 거 뻔히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라서 우리가 그런 쪽에 그러니까 통치자들, 지배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려 있지 않으면 평생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양쪽 진영이 다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참정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거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아직도 열악하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2층 계단이 있는 곳에 투표 장소를 마련해놔서 뭐 업어주겠다. 우리 업히기 싫어요.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들처럼 좀 가오 있게 올라가고 싶지 누구한테 들려서 업혀서 이거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이제 정당한 편의는 유형별로 다 다르고 정도 뭐 어떤 조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할 때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투표용지를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한 지 꽤 됐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된 바가 있어요. 쉬운 투표용지 안 해주더라. 근데 이게 과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문제일까? 외국의 투표용지에 몇 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 마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어느 당이 어떤 마크를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사진이 있는 게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표시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정당한 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선관위 측에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직 판단이 안 났어요. 제가 그 감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고 판단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럼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라고 지금 이제 그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발달장애인 조력인이 있어야 되죠. 시각장애인은 조력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현장에 제대로 고지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막 막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발달장애인 조력인 같이 못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려면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쫓겨난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또는 사람, 쉬운 표현 이런 것들이 고루 보장이 돼야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거다. 다음 이제 수호통역이요. 수호통역이 지난 대선 때 이런 1대1이 비로소 됐어요. 1대1. 나란히 이렇게 서서. 지금도 이 수호통역사 선생님이 말하자 제 옆에서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나중에 방송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접근이 잘 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일부 후보자들의 의지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대선 때조차도 1대1 그러니까 발화자별 수호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요만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간신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잖아요. 토론 프로 같은 데서.
그러면 동시에 얘기하면 막 양쪽을 한꺼번에 수호 통역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1대1 수호 통역, 발화자별 수호 통역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게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개선돼야 될 점인 거죠. 다음 이제 점자 공보물. 네, 점자 공보물도 이게 이제 비용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전을 받기 위해서 이것까지 하면 보전을 받는데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시고, 제가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출마하신 분에게 좀 친한 분이에요. 점자 공보물 좀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저 보전 받는데 별 무리 없어서 안 할래요?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 오랜 싸움 끝에 보장이 됐는데 실제로는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돼서 아직도 아니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출마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올바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점자 공보물도 정말 그 시각장애인의 손에 점자 공보물이 반드시 배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각 당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처럼 정당 활동 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장애인들을 앞장 세우고 사진,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게 사진이 찍히면 홍보 효과가 훨씬 좋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측면은 있는데, 문제는 유행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멈추는 게 잘못인 거죠. 네. 정당 활동이 늘어나면 그러면 당에서 그 장애인 당원들을 예를 들면 공천을 준다던가 그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제자리 걸음이고 계속 이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왕에 장애인들의 정당 활동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요긴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당원 인권 교육. 요거는 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별로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예를 들면 제가 인권교육 동영상 찍은 거 1시간짜리 찍은 게 당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당원 의무교육할 때 클릭해서 자기가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왜 시당에 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지역위원회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범식 같은 걸 할 때 이 당원 교육을 의무화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5분이라도 당원 장애인 인권 교육으로 채우게 행사에 앞서서 반드시.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행사하면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오시잖아요. 교육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훨씬 권한이 많으신 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라서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고 자원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틀렸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틀려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행사에 사진 찍으시려고 안 가시더라고요. 15분이라도 국회의원이 교육을 받고 시의원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지역 정치학교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넣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훨씬 정치 활동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보면, 정치 활동 사례로
예를 들면 의정 모니터링 이거는 정당 활동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민사회 단체에서 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의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하는 거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도대체가 지역 주민들은 방송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그냥 한 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끼리 불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달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우리가 장을 만들었던 것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장애인 정치 진출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정치에 진출하셨어요.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치 진출과 정치 참여는 좀 다르다. 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 진출은 개인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해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우리와 괴리되지 않고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고 정치 진출이었다. 물론 배경으로는 뭐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장애인 단체 총연맹의 회장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되기도 하고, 나름 뭐 자기 다른 어떤 줄을 통해서 되기도 했는데 하나같이 개인의 정치 진출이었다. 네. 근데 능력 있는 개인이 가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편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 그 장애계의 복잡한 의견 수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사람,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성과라면 그 장애 감수성, 국회에서 장애를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감수성이 조금 늘어났고 뭐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당연해지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책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시혜적이고 장애계를 대표할 사람을 절대 국회의원으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요구가 많을까 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오히려 뽑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리 절차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미리 짜고 판을 짜놓고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인 거죠. 대표성 문제. 대표성 문제가 결국은 정치 참여. 예.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장애 감성 늘어난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호통역 배치하는 거. 지금 국회 정론관, 소통관에 가보면 상시로 수호통역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감수성은 꽤 늘어났다. 예. 그리고 정책 변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면서 좀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 이제는 이제 선거 때 되면 우리가 이제 막 미리 준비해서 딱 진영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소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정치 진출에서 정치 세력화로, 예. 정치 참여로 바꿔야 된다. 이건 개인이고요. 이건 집단이에요. 예. 장애인 집단이 세력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요걸 강조하고 싶어요. 일상의 정치. 자, 이 자립생활센터가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냥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은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뭐 크지 않으면 어때요? 작게라도 그러면서 그 토론의 장에 이 소수장애인을 고려하는 청각장애인이 왜 오지 못하는지 시각장애인들은 왜 안 오시는지 그래서 그 장벽을 우리부터 제거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아주 속된 말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태까지 권리를 누리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아예 이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그 결정되고 선택되는 이 판을 바꿔버리자. 그러려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을 바꾸는 것, 약자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이 판이 바뀌어야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연대하자. 이 IR 센터가 IR 센터의 회원이 만약에 뭐 500명이다 하면 이 500명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세력들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배가 3배가 10배가 시키면서 힘을 길러 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건 양쪽 날개, 새 날개를 좀 비교해 주면서 다우에 대한 균형적인 것 얘기를 하셨고 또 장나래 교수님이신가요? 얘기하시면서 보수와 수구 얘기를 하셨고 보수와 수구는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거는 보수는 없다. 수구만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또 좀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계의 현 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당사자 중심의 단체들 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오브의 개념이겠죠. 아니면 이제 포의 개념인 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호해지면서 서로 연대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각자의 그 어떤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많은 전장에도 얘기해 주셨고 또 발달장애 관련된 부모 단체들도 얘기해 주시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수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정치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들 각 유형별로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발달장애인 특히 쉬운 투표용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뭐 도서관에서 읽기 쉬운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면서 이제 점점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어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점자 홍보물 같은 경우도 그 일반 점자 선거 같은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점자로 다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제대로 대답되지 않는 부분들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정치 참여 진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 이제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어떤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뭐 타고나신 분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가 이제 그 운동하셨던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출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장벽을 허물고 뭐 장벽을 없애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 참여하고 세력화하게 되는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IL 센터들의 역할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풀뿌리 같은 개념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500이 10개가 모이면 5천이고 그러다 보면 또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발표를 주시는 우리 김효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늘 우리 김효진 대표님이랑 많은 활동을 하지만 오늘 저도 좀 새로운 것을 좀 느낀 토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저는 또 우리 김효진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당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이게 의무화된 부분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장애 비하 발언 뭐 이런 거 없어질 것 같죠.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만연해 있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우리 이문희 대표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독일에서도 공부하시고 박사도 받으시고 또 여기 전북 장애인 권익 590 기관 장을 하시기 전에도 장총련에서 정책실장도 하시고 또 장애인 총연맹에서 사무처장도 하시고 제가 아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한솔센터가 대단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과 노동권, 광주 지역의 고용과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 꼭 지켜주시고 제가 지금 55분입니다. 5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광주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서울의 신길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 앞에 국도를 지나간 것이 1988년 아주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시외버스를 타고 지나간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장인어른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이가를 갔던 그때 이 주변은 농촌이었습니다. 논밭이 많이 있었고 도시화가 아주 조금 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좀 독일에서 공부하고 우리 또 처갓집에 인사를 갈 때 2002년이었는데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면 일반 도시랑 다를 게 없는데 얼마 전부터 여기서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게 이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제 전공이 직업재활이었기 때문에 모는 애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도농복합지역에서 어떻게 직업을 구하고 어떤 노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부터 계속 갖는 고민이었는데 저는 직업재활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전공하고 직업재활을 독일에서 전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4-5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실업자가 되더라고요. 직업을 가지려고 직업재활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을 가졌으면 했는데 실업자가 되는 이 사회구조는 왜 이럴까 고민을 하면서 한번 노동과 고용에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이 광주 IL 센터에서 이 한서울 자립생활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그리 오래 고민은 못했고요. 조금 고민한 거를 여러분한테 좀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용과 노동권에 대해서 많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잠깐 요거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고용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노동권이라고 포장을 잘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조금 장애인의 노동권을 발전시키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상태,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굉장한 자료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광주 지역만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광주 지역에 특히 이 지역에 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에 분포되어 있고 그것이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무임금자로 집안에서 그냥 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책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노동 권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일할 때 그 기본적인 권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강조돼야 될 장애인 노동권의 기본 요소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정당한 임금 및 고용 형태 보장,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직업 훈련과 경력 개발의 기회,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 이런 거를 갖다 받아본 사람이 장애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장애인의 삶에 가장 최전선의 투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이것을 스스로 지역마다 하면은 장애인의 어떤 노동을 통한 삶의 만족은 굉장히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의 노동권의 기본 요소를 생각하면서 제가 취업 활동을 최초로 한 게 제가 20살 때였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미대를 가고 싶은데 제가 환쟁이 DNA를 갖고 있어서 미대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해서 대학 그때는 예비고사였는데 예비고사 보는 날 안 갔어요. 저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그저 뭐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데는 가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그날 우리 큰형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면접을 처음 보러 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굉장히 목사님처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삶이란 이런 거야. 열심히 일해. 집에 가면 내가 연락할게. 그러니까 연락을 기다렸죠. 지금 45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코믹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 아니면 노동자들의 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고용에만 치중하고 장애인의 노동 권리는 소극적인 접근을 해서 장애인들의 그런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잊혀져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나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현실을 제가 한 7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한된 고용기회입니다. 의무고용제가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기업은 이따 통계에서 나오겠지만 10%밖에 안 돼요. 10군데 중에 9군데는 고용부담금을 내서 그것을 메꾸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고용 형태입니다. 제가 처음 받아본 임금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의 임금이 한 12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3만 원을 받아갖고 차비를 간신히 쓰고 라면을 바깥에서 한두 번 먹을 정도의 비용으로 제가 임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제 옆에 있던 동료는 더 많은 비용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제가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것마저도 잘리면 내가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직무개발과 승진 제한입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무가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텔레마케팅, 이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집에서 텔레마케팅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승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차별 그리고 낮은 인식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그다음에 국가 보훈자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의무 고용 때문에 제 친구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다리 한쪽을 잘 못 쓰는데 물건을 이동하는 업무에 배치를 해서 일주일 만에 퇴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통계는 잡히는 통계가 아직 없어요. 그것이 장애인 차별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수될 경우는 대부분 기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계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업무 환경이 미구축됩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뭘 것 같습니까?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화장실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장애인 단체에서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필적한 여직원이 화장실을 갈 때는 누가 꼭 같이 이렇게 업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지원사 제도가 들어와서 그 문제가 조금은 편해졌지만 근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편의시설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실효 및 재취업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직업훈련을 잘한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을 배우는 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동서고금을 살펴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받는 직업훈련이 과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질적인 업무 강도를 보장하면서 교육을 시키느냐,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단순 작업에 이제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 항목을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는 이제 자가용을 이제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지? 저상버스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되고 있지? 그래서 경기도 도의회는 여기다 저상버스 투입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까? 이동하지 못하면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 노동 실태를 통계를 내서 분석했는데 그러잖아요. 회사가 멀리 있으면 거의 출퇴근이 안 되면 그 회사 옆으로 대부분 집을 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임금, 업무 환경의 개선, 고령장애인의 취업. 장애인의 52.7%, 52.8%가 65세 이상이에요. 2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인데 이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또 장애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2년 뒤에 해고되는 그래서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보호도 못 받는 처지에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통계는 제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265만 명 중에 등록장애인이 5.2% 전체 국민에 그렇게 되고 10명의 근로장애인 중에 6명이 남자고 4명은 여자다. 그렇게 하고 심한 장애는 10명 중에 3명, 심하지 않는 장애는 7명 정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고 실업률, 이게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3.4%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고용률은 높아야 되는데 고용률은 36%라고 그래서 전체 국민 63.5%의 절반 조금 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업률이 3.4%면 적어도 조금만 내려가면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가는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고용률은 10명 중에 3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 중에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일할 수 있는 의지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30년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정책이라는 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고용 정책은 일용 근로자가 늘어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와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기업주와 어떤 구조를 갖고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굉장히 많이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복지 일자리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자가 10명 중에 3명이 단순 노무자인 반면에 이 전체 인구는 10명 중에 2명이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독일에서 1970년대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실업률보다 낮은 적이 있었어요. 일반 독일 전체 국민의 실업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베트남, 한국 이런 나라로부터 대거의 사람들을 갖다 노동력을 흡수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이제 장애인의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에서 다문화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처갓집이 이제 곤지암인데 곤지암 가는 길이 요즘 엄청 막힙니다. 창고랑 회사가 엄청 막히는데 굉장히 많은 다문화 근로자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 저의 선 경험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직무 과정이 다 컴퓨터화돼서 단순한 거는 다 컴퓨터로 처리합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 작업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이게 아직도 제 머리털을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84.8%입니다. 굉장히 많죠.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특징이 뭐죠?
복지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안에서 장애인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을까? 삶의 질을 찾을 수 있을까? 2차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0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너 그래도 일하고 싶어 하니까 입씀이 5.6%나 돼요. 20명 중에 1명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근로자로 끌어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대상 업체 고용 현황을 보면 91%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그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그리고 부족한 채용 인식, 그리고 직무 배치 미흡, 지원 시스템 미구축,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 교육과 훈련 부족점 제공, 그리고 비장애인 근로자와의 임금 및 직업 안정성 격차, 의무오용제 실효성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아직 몇 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그냥 자료를 보고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읽어보시고, 그럼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제가 지금 서울의 영등포에서 어느 한 곳을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사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및 연결, 이 지역의 업체를 얼만큼 파악해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겠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고용 인식 개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송국에 1분짜리 광고 내려면 1억씩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광주 지역에 지역 축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노래자랑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냅니다. 거기다가 에코백 하나만 주잖아요. 연락처 놓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전략을 좀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법적 정책적 지원. 이 광주회에 조례가 혹시 있나요? 장애인 고용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데 없지요. 네.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됩니다. 저 혼자서도 고령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법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재활체육에 관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 우리 센터에서 그 TFT 조례 만들기 TFT 해갖고 이 근처에 있는 이제 IL 센터들이랑 하면은 한 달이면 만듭니다. 한 달도 안 걸려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지역은 자원, 정보 제공 지역 자원 활용,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일자리를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히 의회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사업주, IL 센터가 협체를 구성을 해갖고 네트워크적인 사업을 하면 아마 올해 100명 취업시켰다면 내년에는 150명, 20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더 많이 제가 써놨는데 제가 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문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일단 고용과 노동에서의 어떤 그 정의를 명확하게 좀 내려주셨어요. 고용은 계약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랬고, 그다음에 사실은
노동권에서의 7개 뭐 이거 여러 가지를 또 제안해 주셨고 또 서비스 평등, 법률 지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계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48년, 45년 전에 연락 안 왔, 지금까지 연락 안 왔다는 얘기가 가슴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장애인의 광주 지역의 주거권에 대한 토론을,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분인데요. 안기권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시고 현재 광주 지역 교육포럼 공동대표이십니다. 발표 시간은 동일하게 25분입니다.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서서 그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로 그렇게 PT를 준비하지 않아서요. 우선 이제 경기도 광주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경기도 광주는 고려 때 처음으로 왕건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은 광주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와야 왔냐라는 역사 얘기는 뒤로 하고, 주거 우리 접근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변해왔냐를 가지고 자료의 내용보다는 그냥 저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은 실은 초, 중,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헌법교육은 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갔던 이야기가 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헌법으로 기초의 국가의 틀을 만들고 조직체계와 권력체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에도 분명히 여기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접근권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헌법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걸 각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이 겪기에는 그게 원활하지 않지요. 원활한가요? 편안한가요? 예, 비장애인 저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코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잠깐 한 게 있는데 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말고 승강기가 있죠.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왜 그게 계단일까? 그게 백화점처럼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슬로프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누구나 접근이 편할 텐데 왜 계단이지? 이건 다 예산 논리다. 백화점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편의성을 진짜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수단은 수익을 버는 것보다는 복지를 한다는 개념에서 의한 건지 그걸 안 해요. 근데 그거는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철도가 만들어지거나 기타 관련된 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백화점 같은 시설로 해서 모든 장애인분들이나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옆에 계단을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실은 이게 접근권인데 우리 법에는 뭐 이런 규정은 실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동그란 손잡이 말고 누구나 힘없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스티경으로 문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하고 있어요. 현재 광주는 여기 탐벌동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요 바로 옆산 중앙공원에 공원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켜라 꼭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현재 거기를 가봤을 때 진짜 편안한가를 보고 편안하지 않다. 그럼 나는 공원에 가서 접근하고 공원에서 누려야 되는 접근권과 휴식권을 다 박탈당한 거죠. 그러면 요걸 해야 됩니다. 누가? 당사자가. 당사자가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단체와. 단체는 우리 한서울 장애인자립센터도 있고 한서울 장애인자립센터와 하는 함께하는 시민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해서 내가 편안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분들이 여기 장애인분들이 편안하면 실은 모든 광주 시민이 다 편안하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의 중추적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누가 나서서 할 것이냐는 고민은 한 번은 해봐야 된다. 당연 비장애인들이 알아서 나 도움의 대상이니까 도와주겠지라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요구를 하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장애인 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함께 해줘. 함께 합시다. 만들어 갑시다. 오히려 그랬을 때 그 변화의 물결은 더 세질 거예요. 이제 접근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쭉 뭐 설명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E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제도라는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단체로서 주관부로서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단체들이 뭐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 다음에 한국생산성본부 뭐 이런 곳이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증기관이 31개 그 경기도 31개 시군에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건 제가 뽑은 자료예요. 이제 이 자료는 어디서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없고 이 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 어떻게 돼서 우수를 받았지라고 해서 자료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화성시가 1등이에요. 인증 건수도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우수 건수는 수원시가 많은데 수원시는 인증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우수 건수로 하면 화성시, 그 다음에가 수원시, 그 다음에가 평택시. 근데 우리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는 이제 16번째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 다 중간밖에 못해요. 예. 근데 교통시설 차량 막히고 이제 우리 이문희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상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시설, 편의시설은 또 꼴찌예요. 예. 요 얘기 전 잠깐 300번 버스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상버스가 실은 그 분당에서 광주까지 들어온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이 타려고 하면 버스 높이와 인도의 높이가 일치를 해야 되고 약간의 그 이제 경사를 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각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허용되는 곳이 실은 광주에 5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분들이 버스 타고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철도 시설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 아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최우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좀 줄여서 역사 2, 뭐 역사 4라고 써놨어요. 이 역사가
철도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하철의 역사를 만들 때 그거 자체가 좀 우수한 사례로 해서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장애인 그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승강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꼭 그래야지만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러면 이 최우수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 이외에 뭐 공원하고 공공 건물 주로 이제 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새로 짓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가 주축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지라고 한번 바라보면요. 광주는 주거시설이 공공주택, 아파트로 바뀐 지가 50% 넘어간 지가 실은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 형식이 대다수의 주거 형태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5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과 기타 관련된 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접근성이 주거 접근성이 좋아졌어? 그런데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어요. 비장애인 저도 현재 아파트 못 살거든요. 왜?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 일정 부분의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은 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그 돈은 여러분이 활동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첫째, 접근성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까 지금 우리 김효진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를 접근성이 안 돼서 정치적 참여를 못 해요. 그럼 기초적인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죠. 내가 정치적 참여를 하려고 해도 관공서를 이용하려고 해도 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무엇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내가 긍정적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은 이제 다들 뭐 계속 이게 접근성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꼭 필요한 문제고 이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 유튜브를 지켜볼 현재의 선출직인 공직자 여러분이나 미래의 선출직으로 가시고자 하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접근권에 관련된 고민을 진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셨을 때 현재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좀 한면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맨 마지막 24페이지쯤 될 겁니다. 중증 이제 그 GH 이게 LH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제 주택공사구역 LH, SH는 서울 특별시에서 하는 주택관리공사고 GH는 경기도에서 하는 주택관리공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니까 GH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고 그 공모에 대한 예산은 한 세대당 500만 원씩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별을 할 때 어디서 할까요? 광주시가 하죠.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죠? 장애인분들이 하셔요? 혹시 이거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쵸?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여기에 이제 오현주 의원님 와 계시지만 이거를 주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 동사무소에서 뿌려줍니다.
아니면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찾아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는 게 저소득층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소득층 주택 이게 보수 사업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해서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내년 4월 달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쯤 돼서 우리 여기 한서울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했다가 우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립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애인분들 주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거꾸로 해당 광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실은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개부수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뭐 천장이나 집틀 바꾸라고 하는 건 말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화장실, 기타 관련된 편의시설들이 있죠. 그거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그 주거 아까 접근권과 주거에 관련된 이제 개보수 관련된 것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누군가는 빨리 끝내야 좋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헌법 얘기 해주셨어요. 그 헌법 교육이 되게 부족하다. 저도 이 헌법 전문을 다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문희 처장님을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 장애 관련된 또 일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전문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는 헌법에 다 기초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접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BF제도 얘기해 주셨고, 제가 또 여기 제도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는 알고 있고, 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 UD 이게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동그라미 뭐 네모나고 뭐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게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뭐 어르신분들한테도 허용이 적용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핸드레일 재질부터 바닥에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좀 하셔서 공원 내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아까 말씀하신 제 교통편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무빙워크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 무빙워커 만들려면 아마 지하철 공사비 엄청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무빙워크 경사 있잖아요. 그걸 길게 풀어야 되거든요. 길게 풀려면 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서 아마 땅 더 파야 되고 더 넓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현실적인 측면을 쫓지 않았을까, 비용적인 측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무빙워커 있으면 좋죠. 미국 같은데 서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땅 넓으니까. 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거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주거권 여기 이제 광주 지역이 왜 이렇게 그 대중교통이라든가 저상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나, 뭐 이런 문제들 한 5군데밖에 없다. 여기 SRC가 여기 있지 않나요? 광주 지역에? 예, SRC가 1989년도 뭐 이쯤에 아마 여기를 이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SRC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광주가 대표적인 SRC 거기를 재활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장애인 접근이 안 좋은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예. 많이 장애인분들 거기서 재활훈련 많이 하시고
또 스포츠 뭐 센터도 있고 직업 훈련원도 있고 막 그러셔서 같이 좀 연대를 하셔서 좀 가서 으쌰으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55% 정도가 이제 된 것이 이제 최근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 주셨고 이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개보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개보수여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싱크대 요즘에 싱크대 보면 이렇게 높낮이 조절되잖아요. 아시나요? 그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네, 그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근데 그 원래 시작은 장애인 싱크대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책상 조절해주는 게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돼가지고 싱크대가 이거 개수대가 올라가죠, 내려가죠. 예, 뭐 이런 얘기가 이 개보수 뭐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 가지 우리 한서울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많은 예산들이 저소득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주거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건의해 주시고 자원을 발굴해 주시는 것도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규권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큰 말씀 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플로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누구신지 본인 성함 아마 소속이 있으면 소속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양쪽에. 네네. 광주 지역에서 제가 한 10여 년간 장애 일자리 때문에 경험이 네, 소속은 두드림 장애 자립센터 센터장 김준관입니다. 이문희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10여 년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을 하고 또 법인을 운영 법인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현장을 만들어내고 또 고용을 해보고 영업을 띄고 경영까지 다 해보니까 현장에서 최고 문제점이 여기에 나온 이제 우리 토론자 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취업 말선의 미흡점이 또 있고요. 특성화된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취업 말선 기관의 미흡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미취업 당사자의 접근성이 어려워요. 접근이 몰라. 다들 다 모르고요. 몇몇 분들만 거기 관계자 몇몇 분들만 알고 있고요. 근데 홍보의 부재가 되는지 몰라도 저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디 장애인 한 명 고용하기가 많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 여기 이제 미가 있는데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부적합한 업무 배치가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를 하자면 근로장애인 당사자예요. 근로장애인의 당사자가 만약에 제조업의 어떤 품목이다 그러면 그 품목에 맞는 특화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훈련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시스템에 안 돼 있지 않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교육훈련이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는데 그 제조업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생산성이 높은 장애인을 그러니까 업무 특성에 역량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도 똑같은 얘기지만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생산성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30%를 봤거든요. 장애인
업무 생산성이. 그런데 10%도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90%를 70%만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도 안 되는 역량이 되는 그 장애인을 실제로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라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형별 맞춤 교육, 훈련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노동권 구축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것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장애인의 취업 정보 접근. 아까 저 얘기를 했지만 그 취업 정보, 소외계층 이분들은 단순 노무 제조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그런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지 몰라요. 서로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취업발전 이 기관의 그 접근성,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보완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접근성을 말하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접근성은 오늘 물리적 접근성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접근성에는 네 가지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는 심리적 접근성도 아까 말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있는 그 접근성 문제를 말하는 데는 지금 없어요. 그걸 갖다 직업 탐색 훈련이라는 게 개발돼서 거기서 직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들어갔다 미리 훈련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그 베룹스주회라고 그래갖고 직업 탐색이 6개월 동안 직업 훈련 센터에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중간에 퇴직한 사람을 구분을 해서 그걸 갖다 제공을 하는데 그 직업 탐색이 이제 세 가지 종목으로 하나에 2개월씩 그리고 중증장애인한테는 1년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직업 탐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보기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직무 분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직무에 대한 축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직종의 직무 분석을 갖다 우리 장애인 IL 센터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정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해야 되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를 갖다 제공받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직업 재활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맨땅에 해당해갖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파편적으로 제공돼서 그게 문제고요. 아까 이제 생산성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으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높으면 잘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장애인 고용에도 생산성을 따질 것인가? 전 따지면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1, 2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지적장애인한테 서류를 복사해서 정리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다른 사람들 2분이면 해결할 걸. 그런 걸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그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일하느냐. 그래서 보호작업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호작업장에서는 독일도 월 1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200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10만 원 갖고 그 선진국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기존의 복지제도로 인해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내가 독일애랑 토론하면서 제일 충격받은 게 걔가 한국을 좀 우리는 한국처럼 장애인들이 돈 못 벌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 전문용어로 쪽팔렸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아직도 따지고 있거든요. 모든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보호작업장에서도 생산성을 따져갖고 납기를 못 맞추면 가족 불러다가 그건 납품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생산성 문제를 갖고 한번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왜 생산성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돈을 조금 받아도 그 삶의 가치가 있냐면 이 사회적 지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노동으로 활동하면 각종 테라피에서 해결되지 않던 각종 심리적 문제라든가 육체적 기능 향상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진데 그걸 보고 사회적 지평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호작업장에서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건 돈으로 활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좀 훈련, 그 보호작업장은 교육에서 직업생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 사회적 지평성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는 보호작업장, 장애인 작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센터장님, 그거는 이제 끝나시고 두 분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또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짧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답변해 주시는 분도 너무 길면 다른 분들의 또 질문거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혹시 각 세 분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첨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현진 대표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모든 우리 이제 장애인이 권리를 누리면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맡은 정치 파트인데 다른 쪽으로도 장애인의 참여 없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 이제 접근성이어서 오늘 안기권 공동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근성이 이제 사실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늘 따르기 때문에 근데 비용 없이는 권리는 향상될 수 없거든요. 역으로. 그런 면에서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형평성이었어요. 늘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에게 이걸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형평성에서 제외되어 왔었던 거를 간과하고 지금 이 순간의 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성은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결국은 차별당하는 것은 그 장애인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비용을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세웠던 건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회사가 마음에 들고 내가 다니고 싶어도 화장실 없으면 못 다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못했던 거라서 접근성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참여가 보장되려면
소수 장애인의 참여를 우리부터 좀 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도 보면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저 역시 오늘 이제 토론장에 가보면 대부분 남자거든요. 근데 여성 장애인으로서 또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여성의 목소리를 같이 포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미훈이 대표님은 아까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장애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국회로 진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주셨네요. 우리 안기권 우리 공동대표님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양성과 형평성이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가 혁신교육의 메카로 시작된 곳이 남한산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벗어나서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된 혁신교육의 메카가 광주인 거죠. 근데 혁신교육의 기본은 그거거든요. 각자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키높이에 맞춰서의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와 다름을 틀린 걸로 바라보지 않고 다르다고 바라보고 이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한 말씀. 그리고 제가 이제 쓴 자료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사회권을 더 사회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회의 청구권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구를 다시 저도 되새기면서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다음에 다양성이 한번 포용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막 급하게 인사드리느냐고 빠진 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5분이 계신데 모두 이제 박상영 의원님, 황소재 의원님, 이은채 의원님, 왕정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 했는데 저희 오늘 민주당 워크숍이 있어서 저는 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못 가고 저만 대표로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알아보니까 저희가 광주시에는 아직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잘 회당과와 협의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주 여기 진짜 박수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연주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광주시 조례 꼭 제정해달라고 2년 남았죠? 2년 안 남았죠? 2년 안에 꼭 제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주시죠. 네, 이것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 토론회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